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 퍼붓는 폭우가 서울 외곽의 굽이진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천지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한서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와이퍼가 거칠게 춤을 추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비는 마치 그의 앞날을 가로막는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졌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실내를 감돌았음에도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이사회에서의 치열한 공방과 그를 향해 쏟아지던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홀로 비밀리에 원로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이 위험한 외출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빗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을 죄어오고 있었다. 백미러 너머로 강렬한 쌍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서준의 시야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난폭하게 운전하는 화물차라고 생각했으나 그 차량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며 위협적인 기세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지만 뒤따라오던 트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거칠게 엔진 굉음을 내뿜으며 그의 세단 뒤범퍼를 들이받을 듯이 바짝 추격해왔다. 빗길에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서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임을 직감했다. 강도훈 전무가 이사회에서 보였던 비릿한 미소가 뇌리를 스치자 서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핸들을 꺾으며 필사적으로 도주로를 찾았다. 도로의 코너를 돌 때마다 타이어가 비명 같은 마찰음을 내질렀고,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서준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백미러를 주시하며 트럭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는 이 도로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서준이 속도를 줄여야만 하는 급커브 구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려 했고, 거대한 트럭의 차체가 서준의 세단 옆면을 긁으며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차가 튕겨나가려는 찰나 서준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빗물에 잠긴 아스팔트는 야속하게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차선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빗줄기를 뚫고 나타났고, 헬멧을 쓴 운전자는 이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반응 속도로 방향을 틀어 상황에 개입하려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이연선은 늦은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추격전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다. 그녀는 트럭이 검은 세단을 절벽으로 밀어버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하여 트럭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걸었고, 그로 인해 트럭은 당황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어야만 했다. 트럭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굉음이 들렸지만 연서 또한 빗길의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며 서준의 차량 앞부분과 강하게 충돌하고 말았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연서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고, 서준의 차 역시 충격으로 인해 도로 밖 풀숲으로 처박히며 시동이 꺼져버렸다. 정정만이 감도는 도로 위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찌그러진 보닛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비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서준은 터진 에어백 사이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해진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따가웠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암살을 시도했던 트럭은 사고의 혼란을 틈타 이미 어둠 속으로 도주해버린 상태였고, 현장에는 오직 부서진 오토바이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체구의 운전자만이 남아있었다. 서준은 자신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저 낯선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혹시라도 아직 적이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차문을 걷어차 열었다. 비틀거리며 다가간 곳에는 헬멧이 벗겨진 채 축 늘어진 여자가 빗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가슴은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며 숨이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준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하려 했다. 차가운 빗물이 서준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바로 그 순간 번개가 내리꽂히며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 짧은 섬광 속에서 서준의 시선은 그녀의 가녀린 목에 걸려있는 날짐한 독특한 디자인의 펜던트에 고정되었고 그는 마치 감전된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었고 백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날개 모양이 붉은 루비를 감싸고 있는 형상은 천지그룹 창업주가 가문의 적통 후계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유물이었다. 이 목걸이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된 고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전설 속의 물건으로 그룹 내에서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서준은 어릴 적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문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목걸이를 확인했지만 빗물에 씻겨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루비는 그것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천지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는 열쇠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인지 서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진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 벨 119를 누르려던 손가락을 멈췄는데 만약 이 여자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강도훈을 비롯한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119 대신 자신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놨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위치를 알리고 의료팀과 보안팀을 대동하여 은밀하게 이동할 것을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이 묻어났지만 눈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얼굴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나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서준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이 낯선 여자와 얽히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천이 떨어지고 있는 그녀의 몸을 덮어주며 빗속에서 그녀를 지키듯 곁을 지켰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지만 다친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어 그녀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서준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쓸어보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위기가 뒤섞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 사고는 강도훈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설계한 덫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덫이 자신에게 잃어버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져다준 셈이 되었다는 아이러니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나타났고 서준은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김 실장이 이끄는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 그녀를 응급차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고 현장의 흔적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만 오늘 밤 이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준은 뒷좌석에 실려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만남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재앙이 될지 자문했으나 답은 오직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사고 차량인 트럭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은 그녀의 생존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망가진 자신의 차를 뒤로하고 준비된 다른 차량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목걸이의 주인인 그녀가 깨어나면 그는 그녀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짓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준은 품속에서 조금 전 몰래 찍어둔 목걸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이 여자가 가지고 올 파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천지그룹의 본가저택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안전가옥으로 목적지를 정한 것은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으며 그곳이라면 누구의 감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차 안의 고요함 속에서 서준은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던지던 그 무모하고도 용감한 순간을 되새겼고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들과는 다른 야생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여자였고 그런 그녀가 그룹의 적통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묘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전쟁의 중심에 이 이름 모를 여자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이연서의 의식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을 뜨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다. 낯선 천장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과 차가운 습기가 감돌고 있어 이곳이 일반적인 병실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연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왼쪽 어깨와 다리에 감긴 붕대가 그녀의 움직임을 제약했고 링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손등의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넓은 방 안에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어 이곳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방 한구석에 놓인 1인용 소파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연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남자는 어제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눈빛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연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준은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는 핏줄이 서 있었고 피로가 역력한 눈빛 속에서도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는 연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도 안부를 묻거나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컵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다. 연서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지만 낯선 남자가 주는 물을 선뜻 마실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며 그를 향해 누구냐고 쏘아붙였다. 서준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아니면 납치범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가까이 앉으며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려는 듯 자세를 고쳐잡았고 그의 시선은 연서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펜던트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목걸이를 어디서 훔쳤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연서는 훔쳤다는 단어에 모욕감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함과 결기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고 서준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말의 거짓도 찾을 수 없어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줄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서준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연서는 이 남자가 왜 자신의 낡은 목걸이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물건이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 잔뜩 웅크린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만약 그가 강제로 뺏으려 한다면 부러진 다리로라도 저항할 기세였다. 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고모가 가문에서 쫓겨날 때 보였던 도끼, 어린 눈빛을 떠올렸고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화제를 돌려 어제 사고 현장에 왜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려 했다. 연서는 자신이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으며 트럭이 고의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려는 것을 보고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시각 서준의 신복인 김 실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서준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며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전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어제 사고를 낸 트럭이 며칠 전 도난당한 대포차였으며 운전자는 사고 직후 야산으로 도주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서가 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럭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강도훈 전무의 하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고 그는 이 사고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살인 청부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강도훈은 서준이 비밀 회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길목에서 사고사로 위장하여 그를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복잡한 심경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연서를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무모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체 보관소에 누워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강도훈의 완벽했던 계획을 망가뜨린 유일한 변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작고 당돌한 여자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인 동시에 천지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서준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병실 밖 경비를 2배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그녀의 존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연서는 두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서준은 다시 연서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그녀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를 김 실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연서이며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다 독립하여 현재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기록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지만 서준은 그녀가 주장하는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90% 이상 확신하고 있었다. 과거 할아버지가 고모에게 주었던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품이었고 복제품을 만들기에는 그 세공 기술이 너무나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그녀가 자신의 사촌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용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다. 연서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서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돌리며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는 지금 밖으로 나가면 그녀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어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 현장이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목격자인 그녀를 제거하려 들 것이라는 논리였다. 연서는 그 말이 겁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어젯밤 트럭 운전자가 보였던 살기 어린 운전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준은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틈을 타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는 대신 자신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협조하라는 조건이었다. 연서는 선택권이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일단은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그녀의 태도가 한결 누그러지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실장에게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되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가 방을 나가려 하자 연서는 다급하게 그의 등을 향해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외쳤고 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짧게 내뱉고는 문을 닫고 나갔다. 닫힌 문 뒤에 남겨진 연서는 한서준이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며 그가 풍기던 위압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인 눈빛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방을 나온 서준은 긴 복도를 걸어가며 김 실장에게 즉시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검사 대상은 자신과 방금 그 여자 이연서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이 철저한 사설연구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고 서준은 피로한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친족으로 나온다면 서준은 그녀를 가문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야만 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도훈을 무너뜨리고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가진 그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서준은 죄책감을 잠시 접어두고 냉혈한이 되기로 결심했다. 비는 그쳤지만 저택 밖에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서준은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강도훈은 실패한 암살 시도에 분노하여 더 과격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서준은 그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반격의 칼날을 갈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연서는 그 칼날의 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 날카로운 칼끝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기에 서준은 그녀를 어떻게 다듬고 활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그는 품속에서 다시 한번 사고 현장 사진을 꺼내보았는데 찌그러진 오토바이 옆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헬멧이 마치 전장의 투구처럼 보였다. 그녀에게는 야생의 생존 본능이 있었고 서준은 그 점을 높이 사고 있었기에 그녀가 단순한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서준과 연서가 있는 층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겼던 유언 같은 말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했던 엄마의 말은 과연 사실일지 아니면 이 목걸이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엄마를 믿기로 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혀 끊어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김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서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서준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개봉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친자관계 성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는 이연서가 20년 전 가문에서 축출당한 고모의 친딸이자 서준의 사촌 여동생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하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는데 어린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고모가 비오는 날 밤 저택을 떠나며 흘렸던 눈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고모가 낳은 딸이 험한 세상에서 고아가 되어 거친 배달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서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강도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고 있었다. 서준이 사고 직후 병원이 아닌 개인 안전가옥으로 사라졌다는 정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목격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비선을 동원해 서준의 은신처를 급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목격자를 제거하여 사고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놈들은 프로였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살인 청부업자들이었기에 강도훈은 이번에야말로 서준의 약점을 도려내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안전가옥의 침실에 갇혀있던 연서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정원수를 스치며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는 분명히 달랐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자라며 익힌 생존 본능으로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거나 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케 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한 듯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고 고요하던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재에 있던 서준 역시 전력이 차단되자마자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며 상황을 파악했는데 김 실장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강도훈이 보낸 사냥개들이 들이닥쳤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아내보다 위층에 있는 연서가 걱정되어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고 어둠에 익숙한 눈으로 복도를 살피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놈들의 목표는 명확히 연서일 것이고 그녀가 제거된다면 천지그룹의 정통성을 되찾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그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복도 끝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연서의 방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서준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겨누며 그들을 향해 방가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 연서는 방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침대 옆에 있던 무거운 화병을 들어 문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괴한의 머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링거 거치대를 창처럼 휘두르며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밀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서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괴한이 칼을 꺼내들고 그녀를 찌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준이 방 안으로 뛰어들며 괴한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좁은 방 안에서 2명의 암살자를 상대로 현란한 격투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는 단순히 그룹의 후계자 수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살인 무술을 오랫동안 연마해온 터였다. 그는 괴한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넘어져 있는 연서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짧게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다급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연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 같은 감정을 느꼈다.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기에 서준은 연서의 손을 꽉 잡고 방을 빠져나와 비상 탈출구가 있는 지하 차고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하 차고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도 추격전은 계속되었는데 서준은 연서를 등 뒤로 보호하며 쫓아오는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하여 접근을 차단했다. 연서 역시 서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계단에 놓인 소화기를 굴려 추격자들의 발을 묶는 기질을 발휘했으며 다리의 통증을 참아내며 서준의 속도에 맞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차고에 도착한 서준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방탄세단에 연서를 태우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고 문이 열리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총알이 빗발치는 정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따돌리기 위해 서준은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감행해야만 했다. 한참을 달려 추격자들의 불빛이 백미러에서 사라진 뒤에야 서준은 속도를 줄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수석에 앉은 연서를 살폈다. 연서는 창백한 얼굴로 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서준은 다시 한번 핏줄의 힘을 느꼈다. 서준은 차를 한적한 강변 도로에 세우고 침묵을 깨며 오늘 밤 일어난 일의 배후와 이유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강도훈이 왜 그녀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녀를 그토록 보호하려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준은 담담하게 연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천지그룹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물건임을 밝혔고 그녀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연서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부정했지만 서준이 보여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머니의 슬픈 눈빛과 평생 누군가를 피해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도 없고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냉정하게 현실을 일깨웠다. 연서는 눈물을 닦아내며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단단해지며 결의에 찬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도망치는 법은 배우지 않았기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비참하게 만든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손을 내밀며 협력을 약속했고 서준은 그녀의 작지만 거친 손을 맞잡으며 생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동료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동질감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굳건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서준은 다시 시동을 걸며 이제부터는 숨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고 연서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계획에 동참할 뜻을 비췄다. 그들은 안전가옥이 발각된 이상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자 가장 안전할 수도 있는 천지그룹 본사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연서를 자신의 비서로 위장하여 곁에 두고 지키며 강도훈의 비리를 파헤칠 증거를 찾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비개인 밤하늘에는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친 전사들처럼 비장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서준의 표정은 더욱 냉철해졌고 연서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옷 안으로 집어넣으며 화려한 도시의 야경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다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밤거리를 누비는 배달부가 아니라 거대 재벌가의 권력투쟁 한복판에 선 상속녀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서준은 백미러로 연서를 힐끗 쳐다보며 그녀가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임을 의심치 않았고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체화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 사람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천지그룹의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뿜어내는 위압적인 공기는 이연서의 폐부를 찔러오는 듯했으나 그녀는 한서준이 선물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갑옷처럼 차려입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헬멧을 쓰고 밤거리를 누비던 배달원이었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심장부인 천지그룹 본사에 수석 비서라는 직함으로 발을 들인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반전이었다. 직원들은 서준의 뒤를 따르는 낯선 얼굴의 여인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훔쳐보며 수군거렸지만 연서는 서준이 일러준 대로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사냥감이 된다는 서준의 경고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서준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냉철한 상사의 얼굴로 돌아와 오늘 그녀가 숙지해야 할 일정과 업무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의 시작이었다. 연서는 손에 든 태블릿 PC에 서준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그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낯선 경제용어와 복잡한 사내 조직도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리에서 익힌 생존 본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시 질문하며 핵심을 파악하려 드는 그녀의 태도에 서준은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빠르게 자신의 호흡을 따라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었고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 비서. 데스크가 연서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고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서 강도훈 일당이 남긴 부정의 흔적을 찾아내는 비밀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겉으로는 서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내방객을 응대하는 평범한 비서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장부의 숫자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물류 자회사와 관련된 비용 청구서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배달 일을 하며 익힌 지리 감각과 유류비 계산법은 조작된 영수증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장부에 적힌 이동 경로와 주유비 내역이 실제 거리와 터무니없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연서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강도훈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 불청객처럼 강도훈이 예고도 없이 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그를 막아서며 예약되지 않은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도훈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신입 비서를 보며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감히 일개 비서가 오너 일가의 길을 막느냐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연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서준의 지시 없이는 들여보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강도훈에 대한 두려움 대신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소란을 듣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온 서준은 강도훈에게 싸늘한 눈길을 보내며 자신의 비서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강도훈은 서준의 보호 아래 있는 연서를 유심히 관찰하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녀의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으나 그것이 실종된 서준의 고모와 닮았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돌아섰지만 서준이 새로 들인 비서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자신의 신복에게 뒷조사를 명령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서준은 강도훈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린 연서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고 연서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자신은 괜찮으니 어서 업무로 돌아가자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강인함을 겹쳐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맹 관계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야근이 계속되는 늦은 밤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무겁고 진지했다. 연서는 자신이 분석한 물류 비용 자료를 서준의 책상 위에 펼쳐 보이며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것은 전문가들도 놓쳤던 교묘한 횡령의 증거였다. 서준은 그녀가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들을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임원들은 절대 보지 못했을 현장의 맹점을 그녀가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전율을 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연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 짧은 한마디는 연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불안을 씻어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하게 다가왔다. 서준은 피로에 지친 연서를 위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직접 커피를 타서 건넸는데 천지그룹의 대표가 비서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직급을 초월한 신뢰가 쌓여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잠시 일 이야기를 접어두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는데 연서는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을 서주는 화려한 저택 안에 갇혀 지냈던 고독한 유년기를 털어놓았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공감은 두 사람의 거리를 급속도로 좁혀주었다. 연서는 차가운 줄만 알았던 서준의 이면에 숨겨진 상처받은 소년의 모습을 보았고 서준은 강한 줄만 알았던 연서의 내면에 숨겨진 여린 소녀의 모습을 발견하며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연서는 문득 자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만약 이 목걸이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지 물었고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운명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만났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연서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서준의 깊은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도 잠시 서준의 개인 휴대폰으로 보안팀장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강도훈 측이 연서에 위조된 신분 기록에 의심을 품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였다. 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다시 냉혹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서준은 연서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도훈이 연서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야만 했다. 연서는 서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강도훈을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다. 다음날 아침 천지그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강도훈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도훈은 서준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비서로 채용하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연서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을 퍼부었다. 참석한 임원들은 서준의 눈치를 살피며 술렁거렸지만 서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강도훈의 공격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연서 역시 위축되지 않고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며 업무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강도훈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연서가 과거 배달 일을 하던 시절의 사진과 그녀의 학력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시선이 연서에게 꽂혔지만 서준은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훈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강도훈의 눈앞에
연서가 밤새 찾아낸 물류자회사에 횡령 증거가 담긴 파일을 던지며 이것에 대해 먼저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강도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서는 이 부정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이 특별 채용한 내부감사 요원이라고 선언하며 판세를 뒤집어 버렸다. 연서는 서준의 기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임원들에게 묵직한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서준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훈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물러서지 않고 서준과 연서를 향해 증오 어린 눈빛을 쏘아보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강도훈은 연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네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어 가장 비참한 꼴로 쫓겨나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연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막아섰고 두 남자 사이에는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준은 강도훈에게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그 대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강도훈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연서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연서는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서준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강도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서를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기에 서준은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 24시간 밀착 보호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스캔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서준에게는 그녀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연서는 서준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읽고 묵묵히 따르기로 했다. 한서준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의 불안한 미래와는 대조적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연서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듯했다. 서준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며칠간 함께 지내며 느낀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은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이 평화는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앞둔 마지막 휴식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천지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긴급 소집된 이사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어 마치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강도훈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는데 그곳에는 이연서의 신상 정보와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이연서가 경쟁 기업인 하성그룹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며 서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화면에는 연서가 사고 당일 트럭 운전자와 통화한 것으로 조작된 녹취록과 그녀의 통장에 입금된 거액의 불명확한 자금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도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서가 착용한 목걸이 또한 천지그룹의 잃어버린 유물을 위조한 모조품이라며 그녀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유지하며 강도훈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단상으로 뛰쳐나가 그를 응징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꼴이었다.
강도훈은 서준과 눈이 마주치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대표이사인 서준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로 이사들은 서준의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리고 연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강도훈의 치밀한 덧침을 깨달았지만,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당장 반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강도훈이 은밀하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만약 서준이 연서를 감싸고 돈다면 그녀는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사고사로 위장되어 제거될 것이라는 끔찍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온 연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플래시 세례에 당황하여 몸을 떨었지만 곧 서준을 바라보며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서준만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연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으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강도훈은 연서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후계자를 유혹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소리쳤고, 보안팀장은 그녀의 가방에서 미리 심어둔 기밀 서류 USB를 꺼내 보이며 혐의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연서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사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서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연서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내 곁에 둘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해고함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그녀를 감옥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서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며 그녀를 철저히 버림으로써 강도훈의 타깃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연서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연서는 서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제발 오해라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주변의 이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당신 같은 수준 낮은 여자가 감히 천지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본 것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모욕을 주었다.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서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녀가 그동안 그에게 품었던 신뢰와 애정은 산산조각이 나바닥으로 흩어졌다. 연서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하는 재벌가의 전형적인 냉혈한 일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으로 변해 그녀를 집어삼켰다. 강도훈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서준이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내치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보안요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연서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은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끝까지 표정을 풀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지금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연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서준은 강도훈을 향해 돌아섰고 이제 만족하냐는 듯 싸늘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숨겨져 있었다. 강도훈은 껄껄 웃으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서준은 그 손길이 닿은 자리를 불로 지져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서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대한 천지그룹 사옥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느껴졌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젖은 생쥐꼴이 된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와 짐이 든 초라한 박스만이 들려 있었고 목에 걸린 목걸이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고 그가 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제넘게 신데렐라 꿈을 꾸었다는 자괴감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연서는 문득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주었던 트럭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떠올렸고 그것은 서준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의 낡은 자취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나약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주체가 되기로 결심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서준이 그녀를 버렸다면 그녀 또한 그를 버리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으며 어머니의 억울함과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강도훈은 물론 서준에게도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비에 젖은 채 거리를 걷는 연서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실리며 단단해져 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사설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도훈이 간과한 것은 연서가 거리에서 자라며 익힌 끈질긴 생명력과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녀는 잡초처럼 밟힐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존재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목걸이와 블랙박스 메모리뿐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천지그룹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편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연서가 떠난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그녀가 두고 간 사원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강도훈이 심어놓은 도청장치를 의식해 소리내어 울부짖지도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오열하고 있었고 가슴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강도훈을 파멸시키고 연서를 다시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맹세하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천지그룹의 치부책이자 강도훈의 아킬레스건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였고 서준은 이제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화려한 빛을 내뿜었지만 연서와 서준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각자의 칼을 갈고 있었다. 연서는 좁은 방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밤을 새우며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도훈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 이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그녀를 버린 것 같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며 그때는 모두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이연서의 자취방은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새 돌아가는 컴퓨터 본체의 펜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고 있었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한기를 느끼게 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모니터 화면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충혈된 눈은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회수한 트럭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연서는 과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해킹 기술과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여 방어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보안 코드가 해제되자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영상과 함께 트럭 운전석 내부의 음성 기록이 파형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고막을 때렸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 모의였다. 음성 파일 속에서는 강도훈 전무의 비서실장이 트럭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사고 지점과 타이밍을 지시하고 있었으며 실패할 경우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강도훈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생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육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살인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연서는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한서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매몰되어 울분을 토하는 대신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이 증거를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바로 오늘 오전 천지그룹 본사에서 한서준의 해임안을 의결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뉴스가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연서는 거울 앞에 서서 며칠간의 고생으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옷장을 뒤져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붉은 립스틱을 발라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루비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자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으며 전율이 흘렀고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배달부 이연서가 아닌 천지그룹의 핏줄을 이어받은 당당한 상속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한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한서준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기에 그녀는 그 무게를 견뎌내며 방을 나섰다. 천지그룹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강도훈이 승리자의 표정으로 서서 한서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준이 산업 스파이와 내통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데이터들을 화면에 띄웠고 분위기에 휩쓸린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서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한서준은 단상 한쪽 끝에 마련된 피고석 같은 자리에 앉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물러나는 것으로 연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모든 치욕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강도훈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유산인 천지그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도훈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한서준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을 받으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은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에 경비원들조차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이연서는 우아하면서도 위험 있는 자태로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붉은 루비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강렬한 빛을 발산했다.
장내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원로 이사들은 그녀의 목걸이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악했다. 강도훈은 예상치 못한 연서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마이크를 잡고 경비원들에게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연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가 강도훈의 마이크를 낚아챘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강도훈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창업주이신 고한 회장님의 외손녀이자 정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언은 장내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고 서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읽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서는 사람들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준비해온 USB를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준의 비방 자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의 트럭이 고의로 서준의 차를 들이받으려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객석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이어서 강도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죽여버려 실수 없이 처리해라는 강도훈의 육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살인교사 증거였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강도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강도훈은 사색이 되어 그건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에 드러나고 말았다. 연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비서로 일하며 찾아낸 강도훈의 횡령,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그를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도훈 전무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촌 동생을 살해하려 했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주주들을 기만했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고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강도훈을 지지하던 세력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준과 연서 쪽으로 반전되었다.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그것은 창업주께서 주신 천지 운명의 목걸이가 맞냐고 물었고 연서는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고 대답해 자신의 정통성을 못 박았다. 강도훈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이성을 잃은 채 연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한서준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강도훈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서준은 바닥에 처박힌 강도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너의 죗값을 치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고 강도훈은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준과 연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환호와 박수로 정의의 승리를 축하했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장이 정리되자 서준은 연서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벅찬 감동이 뒤섞여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연서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구하러 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연서는 그런 서준을 일으켜쓰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우리는 운명으로 묶인 파트너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헝클어진 옷매를 정리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이겨내고 왕좌에 오른 왕과 여왕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다. 주주들은 두 사람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축하했고, 서준은 연서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천지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했다. 연서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가슴에 있는 루비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붉고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던 그 억척스러운 소녀가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이날의 주주총회는 천지그룹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이연서라는 이름은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텅 빈 강당에 남은 두 사람은 창밖으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었는데,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서준은 연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연서는 그의 품에 기대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연서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하고 혼잣말처럼 속삭였고, 서준은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서 어둠 속을 걷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도훈 전무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던 날, 천지그룹 본사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거치고 투명한 가을 햇살이 빌딩 숲을 비추기 시작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강도훈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된 상황에서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을 곱씹어야만 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던 썩은 환부들을 도려내는 대수술로 이어졌으며, 한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여 조직을 투명하게 재정비했다. 언론은 연일 천지그룹의 드라마 같은 자정작용과 그 중심에 선 새로운 상속녀 이연서에 대해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폭풍 같은 구조조정과 주주총회의 뒤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한서준은 피로가 역력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이연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다가 연서가 들어오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지난번 회의실에서 그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낼 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사과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당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당신을 내 곁에서 밀어내거나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연서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가 짊어졌던 무게와 고뇌를 이해했기에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연서는 탁자 위에 놓인 지분양도 서류와 경영권 관련 문서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천지그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막강한 권리장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서준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자신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과거 배달 일을 하며 보았던 소외된 이웃들과 꿈이 있어도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고, 천지그룹의 힘을 그런 곳에 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서준은 권력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에 다시 한번 반했고, 그녀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릇임을 확신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재단 설립 준비와 경영 정상화로 바쁜 나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연서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교회의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무덤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연서는 준비해온 국화 꽃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으며 목에 걸려있던 루비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엄마가 남겨준 이 목걸이 덕분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며 이제는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어 춥지 않았고, 연서는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해묵은 그리움과 슬픔을 털어낼 수 있었다. 서준은 연서의 옆에 나란히 서서 비석을 향해 깊이 묵념한 뒤 고인이 되신 고모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했는데, 그것은 연서를 평생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키겠다는 남자로서의 다짐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가 고모를 지키지 못해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천지그룹을 탐욕의 성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울려 퍼졌고,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은 하늘에 있는 고인에게도 분명히 닿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서는 그런 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두 사람의 손은 두꺼운 코트 주머니 속에서 서로를 꽉 맞잡고 있었다. 추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공원. 산책로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눈꽃들이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준은 멈춰서서 연서의 붉어진 볼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은 필연적인 사랑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맞닿은 입술은 뜨거웠고, 그 입맞춤은 서로의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사랑의 인장이 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목걸이에 붉은 보석이 가로등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행복한 눈동자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서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 사고가 났던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한 서막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달리는 외로운 라이더가 아니었고, 거대한 제국의 황후이자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연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준 역시 운전대를 잡은 손에 들어간 힘을 빼고 편안한 표정으로 옆자리의 연서를 힐끔거렸는데,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차 안을 따뜻한 공기로 가득 채웠다. 천지그룹의 본사 건물은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처럼 착취와 경쟁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혁신의 등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연서가 이끄는 재단은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서준이 이끄는 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재계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고를 낸 그녀의 목에서 발견된 운명의 목걸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넘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 열쇠를 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운명은 이제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